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TV 앞에 앉아 계실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투자에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저의 경험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정말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공포에 빠뜨릴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물론 이 앞에도 여러 날 주가가 하락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 상당히 공포감을 많이 내렸던 이유들이 있죠. 뭐 여긴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도 대한민국 그러면 가장 대표하는 것이 어느 쪽인가 했을 때는 뭐 누구나가 다 꼽을 겁니다. 바로 반도체 종목군단들이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가석방돼서 나온 상태에 있었고 또 최근에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주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분들의 그 충격적인 부분들은 더욱더 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지난주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장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좀 더 잘하려면은 항상 복귀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바둑의 그 고수들도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복귀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면서 지난주 어떤 점이 굉장히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는 여러 개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선 세 가지입니다. 특히 종목에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종합에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 대충 보더라도 여기 지금 지난 화요일날이었죠. 화요일날 보면 여기 지금 바가 하나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떡하니 매도 신호가 하나가 내려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듯이 이렇게 짱대 양봉. 제가 항상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올라간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다고 얘기했겠죠. 항상 예측과 대응입니다. 항상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우리한테 만약에 두 번의 가위바위보를 낼 수 있는 권한만 준다면 우리는 누굴 만나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죠. 예측대로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그건 이긴 거고요. 내가 만약에 예측을 잘못 나가서 졌어도 한 번 바꿔서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항상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예측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엔드,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실과 바늘, 바늘과 실입니다. 근데 거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특히 주린 여러분들은 이 예측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정보 홍수 속에 너튜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고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측만을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이 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텐데 이 장은 파동상에선 조정을 주고 있지만 얘는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거, 물론 삼성전자가 주말에 빠졌지만 그 앞에 많이 빠진 것이 SK하이닉스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 부분들도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미리 대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 개 이런 말씀 드린 다음에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대응의 전략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의미선 3선 아마 찾아보시면 점심 방송 있을 겁니다. 의미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그냥 절대 못 갑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 성질이냐면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항상 작은 것은 어떤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대요. 그러니까 큰 것이 방향을 잡으려면 작은 것은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고점 돌파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파동을 줘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그냥 갈 수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가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겠구나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의미선 3선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야 혹시 위에 이동평균선 있지 않니? 이동평균선 없었습니다. 위에 뚫고 올라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혹시 전 고점은 있니? 예, 여 위에 전 고점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많이 코스피에서 강조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심리선이었습니다. 심리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삼성전자 주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열심히 올라가면서 6만 원대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8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갔었죠. 어디서 막혔죠? 10만 원에서 막혔죠.
이게 바로 가격의 마디존이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고점의 매도를 실패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최소한 30% 이상은 여기서 전부 다 녹아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위를 바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6에서 7, 7에서 8 이때도 물론이지만 이거는 자릿수를 바꾸는 거죠. 뭐 쉽게 해서 뭐 5, 6, 7, 8, 9 그러다가 10 그러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심선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종합이 올라갈 때 3,200 얼마 그러다가 3,300 걸으면 이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뭐 PER, PBR 따라서 얼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심리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더 보기가 편했습니다. 이쪽은 바로 V온 패턴 많이 얘기하죠.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V자로 가면 그냥은 못 갑니다. 항상 이때 대응의 전략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는 것과도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각도로 얘를 봐야 됩니다. 야, 얘가 PR, PB를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기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면 얘가 바닥이니? 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얘가 뜰 때는 쉽게 해서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였을 때는 얘는 어떻게 움직이지라는 그 경험적인 사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급락하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첫 번째 급등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1대1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옆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은 끝난 다음에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한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올라갈 때는 KTX 강하게 각도가 확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조정은 기간 조정을 줘버립니다. 또 올라가다가 만약에 5일 평균선이 가격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으면 뭐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냐면 20선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가 주가가 딱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항상 위에서 가격 조정을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게 여기 가서 뚫을지 안 뚫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V자로 올라와 버리면 일단 여기서는 줄이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택합니다.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 얘는 또다시 가파르게 가격 조정을 받대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가더라도 여 옆에서 이렇게 누였다가 아니면 살짝 돌파대로 이렇게 누였다가 기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예전 한참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KTX 말씀드리면서 가격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상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여기 지금 라인 하나 거 있는데 이게 바로 의미선이구나.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얘를 뒤집어서 지금 얘가 3,200을 깼잖아요. 그럼 얘는 밑에 100단위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내려가면 3,100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라인을. 밑에 내려가면 여기 이동평균선 240 마틴길준이 있구나. 역으로 역산하는 거죠. 얘가 밑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먼저 위에 올라갈 때 얘가 두드려 맞았던 걸 리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의미선에서 걸려 있구나. 그다음에 얘는 V음이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존이라고 그래요. 네가 올라가면 직전 고점에서 혹시 두드려 맞지 않겠니? 넌 V음이니까 앞에 고점에서는 두드려 맞지 않겠니? 이건 존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그 점심 방송에서 마디존이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장대봉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물론 얘도 신호가 나와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장대봉 나와 있죠. 이렇게 장대봉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등을 줄 때 던지는 것을 이걸 무혈수비 반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가 항상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봐야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이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리 10명이 지키고 있어도 한 명의 도둑놈을 할 수 없다고. 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밑으로 그렇게 폭락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예측과 대응이라는 것을 이걸 경험해서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두드맞은 것은 알겠는데 너 이렇게 왜 빠졌니?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나옵니다. 시장의 변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하다 보면 머리에 쥐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어떻고 뭐 삼성전자의 주변이 뭐가 어떻고 이걸 너무나 많이, 그건 물론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참조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 종목군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별로 의미점이 없죠. 그나마 소부장 종목이 좀 움직였을 뿐이지 의미점이 없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 거기다가 세컨더리 키가 뭐냐, 그러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 장이 이렇게 내려갔던 맥점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 봐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일단 먼저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즉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지금 보면은 일주일 내내 외국인들은 매도 쪽이었습니다. 그죠? 전부 다 매도를 때려버리고 코스닥은 가물에 콩나듯이 중간에 매수했지만 매도 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 매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그죠? 환율이 중심 추세선, 그게 1150원이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또 돌파했다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내려갔다. 이게 전체적으로 중심 추세의 평균값인데 얘를 돌파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환율 이 부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외국인들이 때렸다? 아니요. 이건 항상 숙제입니다. 닭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 수급이 매도 때렸다는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때렸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뒤집어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 부분이 뒤집어서 볼 수 있냐면 이 부분이 대응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만 혼자 때렸다면 환율 때문에 때렸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지금 누구도 계속 때렸냐면 오히려 지선 역할을 해줘야 될 기관들도 아주 연락에 갖다가 때려줬습니다. 이쪽은 뭐 아주 갖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코스닥의 하락의 주범은 오히려 외국인들보다는 오히려 기관들이 더 갖다 때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매는 장사가 없다. 중소형 종목군단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때려도 우리가 소위 부티크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손 세력이다 하는 작전 세력하는 부티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수급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주는 기관과 외국인들 때려버리면 갈 수가 없죠.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때려버렸습니다. 특히 눈물 나는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죠. 외국인의 선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버리면서 부담감을 줬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게 크게 작용했구나. 결국은 수급의 문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뭘 갖다 그렇게 때렸니? 이미 여러분들 예측하는 부분이지만 바로 이 부분이죠.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은 일주일 내내 빨강이죠. 온통 사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줄기차게 매도입니다. 오히려 아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도 때렸던 것보다 반대 추주를 더 많이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외국만 때렸느냐? 기관들도 동시에 때렸습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수급의 그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흉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반대 종목의 매도였었죠. 프로그램 매도는 덤입니다. 그죠? 프로그램 매도는 덤입니다. 여기다가 SK하이닉스도 잠깐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개인들은 매수에다가 줄을 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쪽이고, 기관들도 여긴 좀 매수였는데 밑에는 계속해서 매도였고, 여기도 프로그램 매도는 하나의 덤인 거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내려갔냐면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78,000원 라인인데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연중 최저로 내려가 버리고, 하이닉스는 주말에 이건 올라간 건 올라간 게 아니죠. 이 하이닉스도 미리 얘기한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죠. 그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급락급등은 이건 예비고사에서 합격한 거고요. 다음에 완만 턴이 와야 이게 본고사 여기 있네요. 급등을 준 다음에 완만 턴을 줘야 되거든요. 여기 급등을 준 다음에 여기 눕죠. 완만 턴을 줘야 되는데 얘는 급락급등 다음에 또 다시 급락이면 이건 그냥 찐꽁빵꽁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얘는 지금 현재 좀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얘는 이제 이 양쪽이 너무나 과매도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건 제가 미리 예고할게요. 얘들은 앞으로 뭐가 있냐면 3개월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018년도에 지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께 신시어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근데 한 번 더 2018년도에 연말에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여러분께는 여기는 한 대가 왔지만 여기는 우리가 소개하는 함대, 세 대의 배가 옵니다. 그래서 N파동이 있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얘들은 3개월짜리 다시 얘가 들어주는 사이클이 있어요. 다만 현재 시장을 냉정하게 보면 결국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내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쭉 팩트와 나타났던 현상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풀어볼 숙제가 어떤 숙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풀어볼 숙제를 지금 보시면 타이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등, 2등이기 때문에 야, 이건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게 폭락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이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얘가 추세로 하락하는 장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 경험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하나하나씩 분석과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을 깨버렸고 여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여기 지금 저점을 3번 했겠죠. 이렇게 항상 V홈. 이게 V홈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일단 줄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완급 조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튜브에서 그 10시 반에 강의했을 때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조건 그처럼 위험한 건 없다. 아예 차라리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것 따라하면 최소한 미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안 하니까. 근데 만년 고가 돼버리면 무조건 고가 돼버리면 어딘가 혹시해서 물릴 수가 있으니 반드시 위해서는 완급 조절을 합시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 부위오면서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여기 저점 깨고 또 내려갔다 부위오면서 또 여기 저점 깨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얘도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할 수 없죠.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얘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느냐라는 것을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방송은 위로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무엇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냉정하게 놓고 그럼 시장은 이렇게 될까 좋다라고 아까 했지만 예측을 먼저 해놓고 예측을 안 하면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로 상대방이 주목을 내는지 가을 내는지 보직을 내는지를 배워갖고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혹시 중간에 이 채널을 드셨던 분들은 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트레이딩의 관점,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얘는 상당히 올라갈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했죠. 투자의 관점.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단타치기 합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미 실패한 거죠.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얘들은 큰 맥점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한 번 말씀만 얘들은 3개월 사이클이 남아있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죠.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때렸니? 얘들은 그냥 환율만 갖고 빠졌다? 그건 갖다가 꽤 맞추기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환율은 계속 봐야죠. 다음 주에도 환율은 봐야죠.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때리면 환율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때려서 올라가는 건지 이게 올라가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그래프인데 그 가격이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가 저렇게까지 우리나라 돈가치가 내려갈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미 알려진 거 외에 혹시 북쪽에서 이상한 얘기했다고요?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번만큼은 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때렸다라는 관점보다는 때려서 반대 추진하는 걸 때려서 얘가 올라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주가가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데 이렇게 밑으로 갔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잘 가던 이놈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은 곱하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파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장중에 S&P 선물지수가 내려가다가 조금만 반등을 줘도요. 우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요. 조금만 캔들 하나만 조정받아도 곱하기로 2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화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안 보이지만 얘가 순간 열었을 때 이렇게 급락을 줬거든요. 미국의 바로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얘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미국 시장이 올라간 것이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왜 하고 있냐면 미국이 올라간다고 요번처럼 우리가 항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빠지면 우린 거의 빠집니다. 왜? 미국은 3대 패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화폐 패권 들고 있죠. 군사 패권 들고 있죠. 에너지 패권 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은 요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미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정치인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날 테니까 자제하겠습니다면서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해서 피해를 뭐 일부 뭐 보상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뭐 돈을 주겠다. 이거 갖고 정치권에서 야 전체 다 줘야 되냐 아니면 80% 하면 되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글쎄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정말 코로나19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혹시 TV 보다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은 채널 돌리시면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대기업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본 거 계시나요? 뭐 월급이 대기업에서 조그만하든지 그런 거 있으시나요? 돈은 정말 이번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장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가를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다 빈 공간이고 어디는 건물 통째로 안 했습니다. 진짜 코로나19에 피해를 받은 사람 쪽에 십시일반으로 모아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자, 제가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80%냐 100%냐 이게 중요할까요? 자, 그런데 제가 갑자기 미국 얘기를 왜 했느냐. 미국은 자기들이 작년에 세금 보고서가 낸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작년에 100을 세금 보고서를 우리 마침 팔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니들 작년에 100을 팔았어. 근데 지금 시계에서 계산해 줄게 0이라고 할게. 니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네. 그래? 그럼 너희는 한 50은 줄게. 그게 미국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소위 기축통화국입니다. 걔들은 아무리 달러를 물론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무리 돈을 찍어내더라도 걔들은 국가 부도 위기로 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 어떻게 될까요? 벌써 환율이 요동을 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IMF처럼 제2IMF도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걸 계산해서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그 얘기들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지금 속스가 이렇게 확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빠져 내려가니까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래프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그래프 한번 가서 보시죠. 우리 못지않게 밑으로 훅 빠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V자로 얘가 올라갈 때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옆으로 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역부자를 가버리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직격탄을 맞아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겁니다. 바로 모건스탠리하고 그다음에 CLSA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죠. 뭐 타이틀도 겁나게 내놨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불과 8월 초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던 얘들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셀트리온 3인방들이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얘들이 그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큰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아까 보셨지만 기관들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때릴 때 기관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한 뭐보다 뭐한 뭐가 더 밉다고. 예. 얘들은 이게 왜 이력적이냐면 그럼 얘들의 분석이 정말 정확하구나. 얘들이 매도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얘들은 합작품이에요. 얘들은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 얘들이 같이 거기다가 동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동조해버리면서 빠져버리니까 그게 다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같이 갖다 때려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만큼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지도 모르죠. 어쨌든 보고서에는 결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투자 확대해서 투자 비중. 이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말을 거창하니까 매도 의견 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물량이 밑창으로 쏟아지죠. 불과 그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엔 좋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아까 있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거기만 쫓아갈 게 아니라 항상 나는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주먹권 투 선수가 주먹을 뻗을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뻗는 선수 봤습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죠. 왜? 이게 실패하더라도 걷어들이고 다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측과 대기다. 장대목 나면 조심해야 된다. 물론 쏘나기는 맞겠죠. 근데 내가 일정 부분 캐시를 들고 있느냐? 캐시 갖고 있으면 얘는 밑에서는 또 한 번의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얘네들은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했습니다. 뭐 기타 내용들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삼성전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뭐 뒤에 가서 써놓은 곳이 있으니까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증권사 일부 증권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쏟고 있지만 거의 국내 증권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한판 승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분석한 것은 틀렸고 외국계의 증권사가 분석한 무조건 맞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뒤에 그걸 같이 빌미 삼아서 동시에 때려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때리면서 파생을 때리면서 소위 얘기하는 파생 쪽에서 현물에서 손을 한 것은 파생 쪽에서 메꾸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린 여러분들도요. 주로 내가 위로 올라가는 이 매수 유전자만 키우지 마시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매수 유전자만 발달됩니다. 뭘 사먹지 뭘 사먹지 뭘 사먹지 전부 다 위를 보는데 내가 진짜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매도 유전자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파생까지도 조금은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지수가 빠졌구나. 두 번째 외국계 레포트가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렀구나. 세 번째는 그럼 이들이 뭘 갖고 이렇게 때렸느냐. 지금 반도체 디램 쪽 이런 쪽 낸드 쪽에 나한 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램 쪽에 DDR4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DDR4에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현물 가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가하고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높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높이 있었어요. 이렇게 높이 있다가 위에 있다가 이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이게 역전될까 봐 고민되는 겁니다. 이미 이 앞에 낸드 쪽을 보시죠. 낸드 쪽을 보시면 이미 이 현물가가 밑에 있죠. 그죠? 이 계약했던 계약가보다 얘는 이미 안 좋았고요. 낸드는 이미 이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위에 있던 얘가 이게 밑창으로 내려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비난하더라도 내가 알고 비난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안 된다 된다 하지 말고 팩트는 봐야 됩니다. 야 무조건 모골세는 틀렸다. 골드만 조건 막다. 이건 우리가 그냥 위로받는 얘기고요. 얘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왜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지? 이거 우리가 그냥 있는 팩트를 그대로 보고 근데 말이지 그래 그 말도 설득력이 있는데 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지금 모든 삼성전자나 SK에 대한 반도체 얘기는 모두가 다 괜찮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좋아하시나? 물론 저도 괜찮답니다. 저도 물론 괜찮답니다. 어떤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얘는 괜찮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여러분 중에서 신용 쓰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지금 매수의 타이밍도 찾아야 되는 분들도 계셨을 때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해서 냉정히 얘기를 누군가 한마디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긍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가 이 시간에 안 되는데 10시 반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걔는 약간 파동을 좀 동반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3개월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다만 일단 먼저 팩트 체크부터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프별로 노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모골세니는 이 목표 가격을 98,000원에서 89,000원. 그래도 얘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어디냐면 CLSA인데 얘도 86,000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가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각도가 가파르면 올라가면 매도 때려야 되거든요. 얘는 어차피 매분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얘는 부정적인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얘는 지금 현재 밑창을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 소위 메모리 쪽에만 됐을 때는 경기 사이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다가 경기가 나쁘면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메모리만 포함된 거, 물론 뭐 모바일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거 빼놓고요. 그냥 반대쪽만 보더라도 얘들은 비메모리에다가 메모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얘는 yes, okay. 이거 투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팩트체크는 보잖아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적인 얘기 왜 그런데 현물가가 걔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래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래 설득력 있네. 근데 얘들이 지금 특히 하는 것이 4분기부터 나빠진다는 거죠. 뒤에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말이야. 얘들은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거든. 예전에 비메모리 했는데 이제 메모리 쪽도 가고 있고 또 이전 부회장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별도로 추진하고 하려고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그냥 푹푹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지 않겠니? 라는 것이 이쪽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위에 그 뭐랄까요 이 흑기사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얘는 일단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건스탠리에서 얼마 전에 15만 이렇게까지 뺄 수 있습니까? 15만 6천 원에서 반토막으로 내려놨습니다. 지금보다도 낮아요 목표가가요. 그나마 여기 CLSA는 12만 3천 원입니다. 얘들도 CLS도 전부 다 목표 가격이 원래 자기네가 제시했던 것보다도 한 20% 내린 겁니다. 근데 얘들은 무려 50%나 빼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한 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가보시죠. 과연 그러면 반도체 추세는 끝이 났는가? 최근 약세 원인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게 뭐냐면 PC 수요에 대해서 이게 둔화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 특히 4분기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눈에 볼 것이다 하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인정해 준다. 그래 네 말은 맞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증설입니다. 이 증설로 인해 갖고 공급 초과된 우려감이 현재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 포스의 내용 기사를 보면은 4분기에 PC용 디램 고정 가격이 3분기 대비해서 한 -5%는 5%는 빠질 거야. 또 실제 PC OEM 업체들의 그 디램 재고를 보니까 3월 이후에 평균 한 8에서 10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 수량을 갖고 있고 요새 뭐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일부 업체들은 한 10주에서 12주 정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석 달 용은 그냥 갖고 있어. 이러면서 이게 최근에 주가의 하락 원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지금 현물가가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계약가 밑으로 내려갈 이 조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나타났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2004년 이후에 현재까지 보니까 얘가 10번을 얘가 이렇게 깨고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주가의 궤적을 조사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5번 밑으로 급락을 줬고 SK하이닉스도 급락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기 급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이건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는 좀 주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기대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지금 간단하게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가전에 들어가는 거, 뭐 메타버스 들어가는 거 이쪽의 수요가 꾸준하게 놓여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를 갖다 그냥 도매금으로 보는 건 이건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 투자의 관점에서 얘가 매물이 있지만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기대되는 복병은 바로 이겁니다. 디램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뭐를 따라가냐면 바로 CPU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됐는데 인텔이 드디어 12세대 엘더 레이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CPU가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데 새로운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바로 DDR5 이쪽에 대한 수요가 커버가 되면서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에 있도록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았습니다. 숏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올해 조정받고 연초하려니까 지금 재미없습니다. 이 둘은. 무슨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데 과연 추세는 어떠냐?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얘는 위로 나갈 때 내가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주느냐 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요건 3개월 사이클 따르는데 지금 시간상 이걸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10시 반에 엠파동에 대해서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얘들이 과연 추세를 갖다가 꺾고 돌리느냐, 전체 시장의 추세를 돌리느냐 했을 때는 이 그림으로 라스진을 하고자 합니다. 코삭은 여전히 멀쩡한 건 아시고요. 코삭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주고 있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업체 어떻습니까? 견주하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것도 없죠. 셀트리온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밑에서부터 들어주려는 모습을 주고 있죠. 이미 얘는 가고 있고 밑에서 얘는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섹터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뭔가가 무너지고 있어도 탑 10 중에서 아직까지 거의 건재하게 이 장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의 주가 흐름이 내려갈 때 얘가 검영으로 갔을 때 마틴이 검영으로 갔을 때 장에 폭삭 주지 않습니다.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팔다리 근육이 하체 근육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추세가 밑으로 급락한다. 여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